네,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돌아온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자, 코스피 0.1% 오른 2,462의 장을 마쳤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 매물 출회로 80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챙겨봐야 할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타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소식이 굉장히 실적 발표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체크박스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투자자문사에서 이 넷플릭스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수할 때다 이런 의견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 실적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좀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폭락이 나오진 않았다. 근데 사실 본장에서 이미 좀 빠진 게 선반영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충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리비안이라던가 대부분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테슬라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4분기 실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가격 인하된 부분이 판매량으로 이제 승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가이던스 자체는 좀 막 되게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부분은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4분기라던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자동차 이제 피크아웃이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아니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수급 자체나 그런 투심 자체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근데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점유율 싸움으로 들어간 거는 오래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GM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전기차 볼륨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은 하락했지만 Q그로스 즉 약간 4분기에 물량이 늘어나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조금은 관심을 갖지 않겠냐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예. 7월, 8월에 화려했었던 2차 전지의 어떤 회복의 시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사실 이 회복이라는 게 사실 이런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막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자체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시장에 악재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제 중국 지표들이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어쨌든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긴축에 대한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내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단기간에 막 한 번에 확 좋아진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4분기에 어느 정도 Q가 늘어나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면 좋겠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워낙 올해 1분기, 2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전반기 너무 좋았는데 지금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우리나라 지금 뭐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에 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관련된 실적에서부터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업황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에서는 지금 연간 생산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밝혔고, 특히나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11월 30일에 인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이게 사실은 2년 동안은 이미 좀 지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날짜를 좀 밝힘으로써 투심에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리튬 가격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엊그제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엔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런 뭐 이게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막 전반적으로 좋다,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닐지를 네.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이게 상승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가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지다가 보면은 많이 빠졌는데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확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악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은 좀 염두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리튬 가격,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 앞서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3분기의 GDP가 4.9로 중국의 국가 통계국에서 지금 발표를 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한 4.4% 정도라는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 수치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소비 생산 쪽에서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매 판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예. 3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여태껏 경제 성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매 판매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조금 더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금 뭐 거의 145조 가량 또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최대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거겠죠. 열심히 돈을 풀어줄 테니까 소비를 많이 하세요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3년 동안은 이게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지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진짜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제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 뭐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중국 소비주들 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렇게 요인이 네, 그리고 작용했을 수 있겠네요. 3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어디로 돈이 갔냐 그러면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서 돈을 풀어도 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이 이제 소비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의 상품, 우리나라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은 더 크거든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어떤 뭔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거보다는요.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러한 살아나는 모습들이 지금 일단 본 걸 통해서 아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면은 끊어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분기 이거 또 내년까지도 이게 경제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은 중국에서 바라는 대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통화 정책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중 분쟁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반도체도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적인 이슈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럼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개선이 되냐 이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GDP에 대한 개선 부분, 그다음에 소매 판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소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좀 끊어지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다시금 중국 소비주를 다시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고 좀 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소비 회복세가 과연 지속될지 여부가 거의 관건일 텐데요. 네. 관련해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부진한 흐름들 이게 결국은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을 텐데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야 최악의 될까요? 국면은 지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투자 비중이 GDP의 42%나 됩니다. 여전히 높고 그 중에 부동산이 30%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동산을 부양시켜야 GDP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부동산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려 넣어도 네. 부채를 갚는 거에 그러네요.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자 지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헝다나 벽개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동산의 어떤 상징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질질질질 끌어가는 일종의 약간의 충격을 지금 터트리면 위기가 되는데 나중에 터트리면 위기가 안 되는 그래서 성장률을 제고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을 지나갔다 이건 아니지만 네. 계속 문제가 될 거다 그거는 맞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쪽 상황 그리고 우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체크박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방산 쪽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글로벌 방산 협력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덱스 2023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특수작전용 헬기에서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또 혈전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지금 방산주들이 사실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섹터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방산주들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사실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동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방산주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조정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 위주로 차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섹터별로는 지금 사실 뭐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내일 갑자기 전쟁을 끝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방산주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이슈나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신다면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토픽으로 그러면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쪽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두 종목 정도 보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뭐 일단 저는 일단 두 종목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빠지겠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빠지는 경우에 이걸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진짜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나름대로 두 종목의 다 매력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뭐 잘 판단하셔가지고 둘 다 저는 어쨌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수출입은행에 그 자본금을 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받아도 못했던 부분들이 여당 의원 쪽에서도 발의가 나와서 아마 연내에 또 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방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 방산하면은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 또 한편으로는 또 이란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분쟁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 알고 있고 이미 한바탕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과 수급이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과거에 5G 섹터가 그랬던 것처럼 네네네. 지금 똑같은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뭐 저는 방산 관련 주들은 방산이 이제 앞으로 되게 더 스마트해지고 있거든요. 뭐 드론이라던가 지금 뭐 대부분 막 드론 가지고서 막 무기를 네. 많이 맞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방산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과 결합이 돼서 뭔가 이쪽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어쨌든 이 방산 쪽은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어떤 진행하는 정책과 엮여서 좀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같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거는 중장기? 조금 모아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모아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좀 갈릴 수 있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렇죠.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네. 테슬라보다는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주당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OTT 관련 OTT 주들을 관련 한번 주. 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됩니다. 않겠냐. 네. 왜냐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쪽으로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 이제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 되돌림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도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보다는 여전히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관리하시는 좀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소 보수적인 또 그러네요. 뷰를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해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